현대의 삶과 실천윤리 대단원 소단원 실천윤리와 윤리 문제에 대한 탐구 두 번째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 아주 쉬운 부분이니까요. 빨리빨리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적 탐구의 방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덕적 탐구는 주로 윤리적 딜레마를 활용한 도덕적 추론으로 이루어진다. 윤리적 딜레마가 뭐예요? A를 판단하기도 어렵고 B를 판단하기도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이때 추론, 도덕 판단을 하기 위해 도덕 원리랑 사실 판단을 근거로 추론을 하는 것을 도덕적 탐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미 했죠? 뭐 했어요? 내가 2년 동안 키웠던 반려견과 옆집 아저씨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구해야 되나? 그냥 이야기한 거 아니죠.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했죠. 그게 여러분 도덕적 탐구였습니다. 자, 밑에 보면 도덕적 탐구를 할 때는 논리적 상고. 논리적 상고는 뭐냐면 전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걸 말하고요. 합리적 상고는 근거를 제시하는 걸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1, 2번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논리, 합리 다 뭐예요? 이성을 가지고 하는 사고방식이죠. 이성. 자, 그리고 비판적 사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관습, 규칙, 권위가 적절한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 자, 근데 배려적 사고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배려는 뭐냐? 우리 배려윤리 기억납니까? 공감이나 도덕적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판단인데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정서적인 측면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판단을 할 때 무슨 측면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측면만 아니라 사실 이 세 가지는 이성적인 측면을 근거로 하는 판단이 되겠죠. 자,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도덕적 추론 한번 가볼게요. 자, 도덕적 추론은 세 가지 과정으로 걸쳤는데 이미 했죠, 우리. 도덕적 추론을 뭐라고도 부른다. 3단 논법 또는 무슨 법? 연역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연역 귀납은 사회문화에서도 나옵니다. 연역은 뭐예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원리로부터 개별 판단에 이르는 걸 연역법이라 하고 귀납법은 뭡니까?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사안들을 모아서 일반적인 원리를 만들어가는 게 귀납법이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면 자, 별거 없어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큰 원리가 있죠. 맞죠? 사람 안 죽는 사람 없죠? 그럼 여기서 타고 내려가 보는 거야. 차영민은 사람이다. 그럼 차영민은 뭐 할까요? 죽겠죠. 이게 연역법이야. 근데 귀납법은 어떻게 하는데? 한 명 한 명 다 보는 거야. 내 친구 뭐 A란 친구, B란 친구, C란 친구, D란 친구 다 보는 거야. 오 뭐야? 사람들이 결국 다 죽네? 그래서 뭘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라는 원리를 알게 되는 게 귀납법이야. 자, 봅니다. 연역법, 삼단너법, 도덕적 추론은 같은 말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도덕원리. 도덕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대전제라고 합니다. 대전제, 근거. 자, 도덕원리에서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바로 보편성이라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도덕원리를 판단하는 검사가 역할교환 검사와 보편화 결과 검사라는 것이 있다. 뒤에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 판단. 이건 소전제고요. 뭘 따져야 되겠습니까? 참거짓을 따져야 될 거야. 자, 그리고 사실관계, 참, 거짓을 확인해야 된다. 자, 마지막 이걸로 이렇게 되는 결론을 도덕 판단 또는 가치 판단이라고요. 이걸 결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도덕 판단이 잘못됐는지를 확인하려면 1, 2번 도덕원리 사실 판단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자, 방금 위에서 했던 역할교환 검사랑 보편화 결과 검사 별거 없습니다. 역할교환 검사가 뭘까요? 그냥 입장 바꿔서 네가 그 상황이라도 납득할 수 있겠어? 이런 거야. 자, 보편화 결과 검사는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예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죠? 같은 문장을 지워야 돼. 도덕원리, 죄 없는 인간을 죽인 행위는 금지돼야 된다. 인공 임신 중절은 죄 없는 인간을 죽인 행위다. 뭐가 같은 문장이에요?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 거죠. 그럼 문장이 어떻게 연결돼? 인간, 인공
인공임신 중절은 금지되어야 한다. 맞죠?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도덕적 탐구의 방법 읽어보시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윤리적 성찰과 실천. 요즘에 이 부분에서 문제가 은근히 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1단원에서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는데 두 문제 나오면 보통 여기거든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성찰 한번 보면, 자, 증자라는 사람, 여기서밖에 안 나오는데요. 증자는 공자의 제자고요. 공자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논어라는 책에 증자가 나옵니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1일 삼성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루에 3번 성찰한다. 자, 밑에 3가지 성찰하는 부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퇴계 선생님의 경이고요. 요 경은 퇴계 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선생님도 강조를 하신 거예요. 아, 여러분 요게 좀 밀렸네요. 여러분 받는 프린터에는 이렇게 연결돼 있을 거고 이렇게 이어주세요. 자, 보자. 거경 뭐냐? 경을 한다거든요. 거경은. 자, 경은 뭐냐?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게 경이야. 뭐라고?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거. 자,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방법 3가지가 있는데요. 마음 집중, 엄석, 태도, 뭐 또렷한 정신 상태 있는데 요거 윤사에서 외워야 돼요. 윤사에서. 요거 생리성에 읽어보세요. 자, 마음을 경건하게 해야 된다. 마음을 경건하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신독이야. 홀로 있을 때 삼가야 된다. 그게 신독이야. 삼가는 게 뭐야? 혼자 있을 때도 조심하고 자제해야 된다는 뜻이야. 거경, 신독은 경. 경은 뭐다? 성찰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돼. 자, 불교 가보겠습니다. 참선. 참선이 뭔데요? 하나에 오로지 집중하면서, 여러분, 불교에서 번뇌는 고통입니다. 고통을 제거하고 진리를 깨닫는 수행 방법이야. 하나에 집중한다. 그래서 여러분, 스님들이 한 곳에만 집중하는 가만히 있는 수행을 많이 하신다고. 여러분, 그래서 선을 권장하는 불교가 선종이야. 여러분들 시험 범위였어요. 국사 시간에. 선종, 교종. 자, 그리고 서양 봅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소크라테스죠. 반성 또는 성찰, 검토, 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요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봅니다. 반성이 없다. 제가 수업 엄청 이야기했죠. 반성이 없으면 성찰이 없어요. 성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해야 살아갈 수 있다. 반성해야 성장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올해 교재를 지금 분석을 같이 할 텐데,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중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얼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용은 바로 나오셔야죠.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과부족, 과함과 부족이 없는 상태에 바로 나오셔야 돼요. 요거는 필기하지 않겠습니다. 뒤에 있기 때문에. 중용이 반성 성찰의 기준인데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올해 수특 수원에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 내년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랑 같이 보겠습니다. 4번은 여러분 스스로 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것도 스탑이야. 여러분 스탑을 하시고요. 반드시 읽고 가셔야 되고 그냥 지금 제가 말하는 거를 받아 적을 생각을 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가보겠습니다. 먼저 수능특강 분석하겠습니다. 수능특강의 설명 부분은 제가 교재에 다 녹여놨고요. 문제는 굳이 분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문제는 매년 바뀌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새 교재가 나오면 여러분들과 같이 문제를 분석할 거고요. 근데 이 자료 플러스 부분에 있는 내용은 제가 올해 분석하면서 뭘 느꼈냐면 제가 처음으로 교직을 시작한 게 2019년도고 9년도가 아니군요. 8년도군요. 2018년도부터 시작했는데 그때 나왔던 자료 플러스와 지금 자료 플러스가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내년 교재도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분석하겠습니다. 자, 기술윤리학 한번 보겠습니다. 테일러. 저기 나오는 테일러가 누구죠? 뒤에 책 쓴 사람. 테일러는 환경윤리 기억나야 돼요. 생명중심주의. 그 사람 쓴 책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개인이 지닌 도덕은 삶에 대한 그의 경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 여러분 경험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경험하면 가치, 중립적. 자,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차원에서도 과학, 탐구를 통해 현실적인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도덕은 다양한 도덕들은 사실적인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가치가 아니고 인류학, 사회학, 역사학. 인류라는 단어에 꽂혀야 돼요. 인류가 뭐라고? 다양한 문화 관습을 파악하기 위해서 걔들이랑 같이 사는 거라 그랬어. 사회심리학자들은 여러 다른 사회의 각 시대의 다양한 도덕. 여러분 제가 이야기했죠. 기술윤리학이라는 것은 다양한 도덕 관습 풍습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관습 도덕 문화 풍습을 서술 기술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개인의 생활, 그 사회 구조, 기능 속에 존재하는 다양한 도덕 현상을 이런 경험적인 지식은 현실적인 도덕에 대한 과학적인 기술과 설명이라고 요약될 수 있다. 자, 뭐예요?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사회의 도덕과 윤리와 관습과 문화와 풍습을 경험적으로, 사실적으로, 과학적으로 기술, 설명한 윤리가 기술윤리학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편의상 현실적 도덕에 관한 이런 과학적 연구를 기술윤리학이라고 본다. 기술윤리학은 현실적인 도덕에 대한 철학적 연구와 구별될 수 있다. 철학적 연구와 구별될 수 있다는 게 뭘까? 철학적 연구는 규범윤리학이나 메타윤리학이라는 거고 요것과 다르다. 뭐가 달라요? 하는 게 다르죠. 규범윤리학은 도덕 판단하는 윤리학이고요. 메타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타당성 또는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윤리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밑에도 읽어보세요. 기술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성찰의 자세.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죠? 성찰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책을 보면 소크라테스 변명 저도 읽었는데요. 이 책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가 뭘까를 막 엄청 고민을 하는데요. 이 사람의 핵심이 이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윤사 때 이제 구체화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고 변하는 가치가 있는데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변하지 않는 가치는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거고 변하는 가치는 돈, 명예, 세속적인 가치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돈, 명예, 세속적 가치는 언제든지 변경되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 가치, 보편적인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지금 명예나 사회적 지위, 돈 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하지 않는지를 끊임없이 성찰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좀 더 윤사에서 구체화될 텐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전혀 와닿지 않겠지만 돈, 명예 뭐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는 가치거든요. 근데 결국에 남는 거는 내가 공부하고 학습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내용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중용이 있는데 이거 별표 한번 치자. 이거 지금 두 번째 나오고 있거든요. 소톡에도 있고 소환에도 있고. 자, 한번 적어볼게. 주어, 감정과 뭐 행위에 있어 과부족이 없는 상태야. 외워야 돼, 이 문장. 지금 수능 특강 두 번이나, 수능 특강 한 번 수능 완성에 나왔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한번 보자. 여러분 지금 중용이라는 걸 들었을 때 머릿속에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구조가 지금 전혀 안 잡혀 있으면 지금 내가 무슨 말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해요. 자, 중용은 무슨 덕? 기억나야 돼. 나 이것까지 좀 해줘야 되나? 보자. 중용은 품성적 덕의 항목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데? 자, 품성적 덕은 중용을 무슨 실천? 습관화했을 때 생기는 덕이라고 했죠. 그래서 뭐야? 매 순간 중간에 감정과 행위를 가지는 것을 품성,
도덕적인 덕, 착한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게 봐봐. 화를 안 내고 과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런 행동을 습관화시킨 사람을 우리 착한 사람이라고 부르잖아. 자, 그럼 볼게. 도덕적인 덕이 정확하고 좋은 것이 되려면 중간을 목표로 삼아야 된다. 정념이 뭐예요? 감정이죠, 감정. 감정에는 지나침과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예를 들어 공포나 분노, 쾌락, 고통은 너무 적게 느껴질 수 있는데 어느 것도 좋은 게 아니래요. 자, 형광펜을 드십니다. 마땅한 때, 마땅한 일, 마땅한 동기로 그리고 마땅한 태도로 이런 것을 중간이고 동시에 느끼는 것이 최선이다. 자, 여기까지 형광펜. 자, 중용이라고 알려주는 가장 유명한 문장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마땅이 중간이라는 뜻이야. 중간적인 때, 중간적인 일, 중간적인 사람, 중간적인 동기로, 중간적인 태도로 느끼는 것이 최선이다. 요 문장 마땅을 나오면 중용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이 곧 덕의 특징이다. 덕은 중용이다. 지나침과 모자람은 먼덕이다. 악덕이다. 자, 그러면 하나의 상황에 덕은 한 개고 악덕은 두 개죠. 왜? 양끝이 있으니까. 중용의 특징이다.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토론의 필요성을 역설한 밀. 여러분 밀은 무슨 주의자였죠? 질적 공리주의자기도 하지만 무슨 주의자기도 하냐면 자유주의자예요. 그래서 무슨 자유를 이야기하신 분이냐면 소극적 자유의 개념을 설파한 사람이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우리의 자신의 의견이 진리라는 것을 정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견을 반박하고 반증할 수 있는 자유를 완전하게 지녀야 된다. 나 다른 사람 의견에 반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돼. 사람은 자신의 잘못과 토론은 경험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잘못된 의견과 이런 근거한 행위는 토론을 통해 알게 된다. 내가 잘못됐다는 거는 경험을 통해 밝혀진 사실 또는 토론을 통해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인간은 잘못된 것을 토론을 통해 고쳐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이런 이야기 됐다. 그래서 토론을 통해 오류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윤리적 성찰하는 삶을 강조한 이이. 여러분 윤사 때 이제 배울 텐데 이황과 이이 둘 다 뭘 강조했냐면 경을 강조했어요. 경이 성찰하는 방법이었어. 경건하게 한다. 거경신독. 자, 밑에 내용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자, 이제 수능 완성이에요. 자,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 한번 보겠습니다. 문장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번 꼼꼼히 읽어볼게요. 또 폴 테일러예요. 자, 도덕적 행위자는 도덕적 표준 또는 규칙을 근거로 스스로 판단한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적 표준과 규칙이 뭘까요? 도덕 원리예요. 이런 거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선택과 행동에 대한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하나의 도덕적 표준과 규칙이 모든 도덕자들에게 타당하단 말은 이게 뭐예요? 보, 편, 성. 이게 처음부터 안 읽힌다고 좌절하지 마. 고3 때까지 꾸준하게 연습해야 읽히는 거예요. 어떤 도덕 행위자의 성질과 행동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것에 호소하는 것이 정당화 될 수 있죠. 왜? 도덕 원리는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거니까. 표준과 규칙이 정해진 체계를 이루는 것을 규범윤리라고 하고 그러한 세계를 구축, 도덕 원리의 보편성을 탐구, 확립, 정당화하는 것을 규범윤리학. 특히 지금 무슨 윤리학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론윤리학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론윤리학도 규범윤리학이니까. 자, 제가 줄친 거 한번 볼게요.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의 전제를 탐구한다. 이해되세요? 규범윤리학은 선악, 도덕 판단을 하는데 메타윤리학은 그것의 전제인 선이 뭐고 악이 뭔지를 탐구하는 거잖아. 이런 거야. 수학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메타 수학은 뭐야? 더하기는 뭐고 곱하기는 뭐고 하는 거죠. 자, 도덕 판단에서 안다, 참인, 타당한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메타윤리학의 문제가 된다. 자, 안다, 참인, 타당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단어들은 규범윤리학에 사용되지만 주의 깊게 안 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분석하는 것이 메타윤리학의 과제다.
그래서 메타윤리학은 규범윤리학에 논리적으로 선행된다. 제가 줄친 두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왜? 선악의 먼지에 대한 정리가 없으면 규범윤리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논리적으로 선행한다고 합니다. 밑에 부분 읽어보시고요. 봐봐. 중용 두 번 나왔지. 잘 봐야 돼. 중용이 뭔데? 이젠 나와야 돼.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과부족이 없는 상태. 이제 줄 안 치겠습니다. 또 나왔지. 마땅히 뭐라고? 중용을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감정을 갖는 것. 감정이 주어져 탁월성에 속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위와 관련해서도 지나침, 모자람, 그리고 중간이 있다. 지금 감정과 행위가 주어예요. 탁월성은 여기서 말한 탁월성은 덕이에요. 뭐 품성 또는 도덕적 덕. 행위와 감정에서 관련된다. 이것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잘못에 범하는 반면 중간적인 것은 착한 거다. 이 양자가 탁월성에 속한다. 그러므로 탁월적인 것은 중간적인 것. 그것이 중용이다. 자, 정리하면 중용은 행위와 감정에 있어서 중간이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탁월성은 합리적 선택. 합리적 선택이 뭔지 몰라요. 이건 알 수 없어. 이거는 전공 개념이에요. 그냥 모르셔도 되고. 품성 상태로서 우리와의 관계하는 중용에 의존한다. 이거는 몰라도 되는 문장. 중용은 이성에 의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그런 방식으로 규정된 것이다. 중용은 두 악덕, 지나침과 모자람에 따른 중용이다. 와, 이거 약간 윤사스러운데 한번 볼게요. 자, 덕이 두 개가 있거든. 이것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보자. 뒤에서 나옵니다. 도덕적 덕이 있어요. 도덕적 덕은 중용을 습관화해서 생기는 거고, 지성적 덕은 교육, 탐구를 통해 생기는 거란 말이야. 대표적인 예시가 실천적 지혜인데, 자, 이 실천적 지혜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실천적 지혜가 뭐냐면 매 상황마다 중용이 뭔지를 알게 해주는 게 실천적 지혜예요. 자, 그럼 봐. 지성적 덕이 없으면 도덕적 덕이 생길 수 있을까? 없지. 왜? 구체적인 상황에서 중용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야. 봐봐. 야, 봐봐. 중간이라는 게 상황마다 다르잖아. 차영민이 밥 먹는 중간이랑 여러분 밥 먹는 중간이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생각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천적 지혜는 뭐야? 아, 뭐가 상황에서 중용이지라는 걸 고민하는 지혜야. 그러면 지성적 덕이 없으면 도덕적 덕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봐. 다시 문장 볼게. 자, 밑에 별표친 문장 볼게요. 두 번째 문장부터. 이 중용은 이성에 의해 실천적 지혜를 가진 사람이 규정할 그런 방식으로 규정됐다. 봐. 중용은 실천적 지혜가 알려주는 거야. 중력은 두 악덕이 뭐예요? 지나침과 모자람이야. 그래서 매 상황에 덕은 하나, 중용은 한 개, 악덕은 두 개야. 그 두 악덕의 사이가 중용이다. 자, 그래서 밑에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것도 한번 했던 건데, 보세요. 모든 행위에 중용이 있는 거 아니다. 기억나죠? 왜? 시기, 심술, 질투 같은 감정이나 절도, 살인과 같은 행위는 그냥 나쁜 거고 중용이 없어. 내가 그랬잖아. 적당히 죽여야지. 오늘 5명만 죽여야지. 그런 거 없다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했는데 첫 번째 단원이 2강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필기 정리하시고요. 이제 수능까지 꼼꼼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